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던 그날, 모두가 공포 속에 자리를 떠날 때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뉴스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직업의 신념과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일본 언론의 머리 기사로 실렸고, 한 일본 노인의 눈물 어린 말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하루가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지 모른 채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사키 타카노입니다. 저는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15년째 관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천 번의 이륙과 착륙을 지켜봤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침착했고, 저는 그들의 호흡에 맞춰 하늘의 흐름을 조율해왔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러 떠나는 사람들, 여름이면 가족 여행객들, 가을에는 단풍 구경 온 외국인들, 겨울에는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계절마다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늘 위로 띄워보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활주로를 내려다보던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며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흘러가겠구나.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예고였던 것 같습니다. 관제탑 창문 밖,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반짝였습니다. 눈길이 자연스레 한 비행기에 머물렀습니다. 곧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파란색 동체가 햇빛에 부서져 반짝였고, 꼬리에는 붉은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양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닮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떠오를 때마다 저는 하늘은 하나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기곤 합니다. 창문 너머로 탑승을 돕던 한 승무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젊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아이를 안은 승객의 짐을 받아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게 해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낯선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힘을 갖고 있음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 미소가 수백 명의 생명을 지탱하는 등불이 될 줄은요. 오전 11시 58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바닥이 살짝 흔들렸지만 일본에서 작은 지진은 흔한 일이니까요. 지나가는 트럭인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벽시계가 삐딱하게 흔들리며 떨어졌고, 책상 위의 커피잔에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순간 제 옆에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입에서 아주 짧게, 그러나 선명하게 나온 말. 이건 이상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건물이 요동쳤습니다. 벽이 울리고 비상등이 번쩍이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이다. 모두 대피해.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흔들림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넘어지고 서류 더미가 허공을 날았습니다. 관제탑의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거대한 균열이 번개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흙먼지가 치솟았고, 이륙을 기다리던 비행기들이 멈춰 섰습니다.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침착하려 애쓰는 말투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포는 분명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다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구 쪽에서 조금 전 그 승무원의 붉은 제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그녀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유리 조각 사이를 뚫고 안쪽으로, 비행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붉은 제복이 흙먼지 속에서도 또렷했고 그녀의 뒷모습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쪽으로 가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요. 지진의 진동은 1분 가까이 이어졌고 모든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전원은 끊기고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활주로는 더 이상 활주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균열이 길을 가르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계단으로 몰려나갔지만 제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먼지 속을 향해 달려가는 붉은 실루엣이 자꾸 눈앞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 단 한 사람의 행동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혼돈 속으로 뛰어든 단 한 사람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지진이 멈췄다고 생각한 건 잠깐이었습니다. 여진이 다시 관제탑을 흔들자 벽의 틈새에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간 순간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질서정연하던 공항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출국장의 유리돔은 금이 간 채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고 화려하던 면세점 진열대는 모조리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술병과 향수병이 굴러다녔고 기념품 가게의 인형들이 먼지 속에 뒹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졌는지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져 바닥의 유리 조각과 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출구를 향해 몰려갔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공포의 언어였습니다. 정전으로 어둠이 깔리자 유일하게 빛을 내는 건 비상구 표지등뿐이었습니다. 초록빛 네모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쪽이다. 누군가 외쳤고 사람들은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 중 일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통로 중간이 꺼져 내려앉은 곳도 있었고 천장에서는 여전히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던 남자가 어깨를 다쳐 쓰러졌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자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를 찢는 경보음 사이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이쪽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괜찮아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여성이 보였습니다. 붉은 제복의 대한항공 승무원. 바로 몇 시간 전 창밖에서 봤던 그 미소의 주인공, 박소연 씨였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었고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한 개와 메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항공사 직원 대부분이 이미 대피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부상자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통로 쪽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일본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어눌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손짓 하나에 공포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도 그녀의 손짓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떤 서양인 노부부는 서로를 껴안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쪽.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중국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통신이 끊겨 남편을 찾지 못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잠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에 있던 사탕을 쥐어줬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등대 같았습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빛. 주변의 일본 공항 직원들도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 중심으로 질서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줄을 맞춰 대피했고 공포로 뒤엉킨 공간이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제 동료 사토가 그녀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나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모두 나갈 때까지 저는 남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한치의 주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혼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건 어떤 교과서의 문장보다 강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상처가 몇 군데 보였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었는지 피가 스며나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끝까지 잔류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앉아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가 함께 나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진정시키는 힘,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한편 공항방송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선이 끊겼고 통신 장비는 모두 정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의 공간에는 한 명의 목소리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단호한 톤이 사람들의 공포를 이겼고 그 미소가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비상구 근처에서 한 노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인이 아니죠?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그 한마디가 어쩌면 재난 속에서 처음 들린 감사의 언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은 공기를 삼켜버렸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지나자 무전기 속 구조대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로가 3곳이나 끊겼습니다. 공항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헬기도 강풍으로 이륙 불가입니다. 그 말은 곧 당분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홀 안은 더 이상 비명보다 침묵이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로와 두려움에 지쳐 말을 잃었고 아이들의 울음만이 간헐적으로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멈춘 자리에 물이 고였고 그 위로 비상등의 초록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잔혹한 현실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말라 울었고 부모들은 손에 쥔 빈 물병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금방 구조대가 올 거야. 그 말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붉은 제복의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소연 승무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직원용 통로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편의 매장 쪽으로 다녀올게요.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쪽은 위험해요. 천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여진이 또 한 번 흔들렸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고 곧 붉은 제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양팔 가득 생수병과 빵 봉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팔에 먼지가 잔뜩 묻었고 손목에는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먹을 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아이 먼저요. 노인분께 이쪽 드려요. 작은 병 하나를 10명이 나누어 마셨고 빵 한 조각은 6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눈을 감고 씹었고 누군가는 빵 조각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순서구나. 가장 약한 이부터 살리는 것.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입에 물을 먹이며 웃었습니다. 조금만요, 천천히 마셔요. 그 목소리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다시 몰려왔습니다. 여진이 또 한 번 공항을 흔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소연 씨는 즉시 아이들과 노인들을 기둥 옆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기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녀는 마치 건축 전문가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상자를 벽으로 옮기고 휠체어에 탄 노인을 직접 밀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엎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이끌렸습니다. 그저 따랐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밤이 찾아오자 공항은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력은 완전히 끊겨 난방도 멈췄고 바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몸을 붙이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박소연 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 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길 모두가 바랐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깨진 천장 틈 사이로 별빛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는 아직 공중 대기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하늘 아래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비행기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저기까지 닿으려면 아직 멀었지. 그녀의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은 잠시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낮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배고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공항의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제 손목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14시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오가던 대합실은 이제 숨소리만 겨우 이어지는 어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생명의 징후처럼 느껴졌습니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를 절망이 대신하고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체념이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박소연 승무원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이쪽 저쪽을 오가며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노인의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휠체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습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다가가 묻자 그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6살인데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소연 씨가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노인의 손을 잡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길을 알아요. 그녀는 손전등을 꽉 쥔 채 무너진 통로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출입 금지 표시가 붙은 구역이었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내려앉았고 유리 조각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박승무원.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발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했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엔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서 단 한 사람을 잃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작은 진동이 다시 땅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몇몇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분. 저는 무전기를 붙잡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거기 계십니까? 하지만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봤어. 불빛이 보여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곧 붉은 제복이 나타났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그녀가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팔은 그녀의 목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빴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화장실 근처에서 울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리가토 코리아 그 말은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손녀를 품에 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예쁜 언니가 구해줬어. 그 순간 공항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서양인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서로를 향한 감사였으며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새벽 우리는 다시 믿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가 수백 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공항의 공기는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멈춘 지 18시간째 누구도 정확한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절망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려요? 저거 구조대 소리 아니에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곧 무너진 유리창 너머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구조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도로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그 외침과 동시에 공항 안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18시간 만에 들려온 구조대의 엔진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새벽의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방송 스피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재 자위대 구조대가 나리타 공항에 진입했습니다. 곧 순차적으로 대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계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 또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인간이란 결국 누군가가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해줄 때 비로소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방진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헬멧 위 손전등이 깜빡였고 그 빛은 천사들의 날갯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들것에 옮기고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의료팀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며 부상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혼돈의 현장이 순식간에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구조대원이 붉은 제복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와 피로 얼룩진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승객입니까? 아니요. 승무원입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분이 남았어요. 휠체어를 타신 노인분이에요. 구조대원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전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3층 비상통로 쪽에 계셨어요. 혼자 움직이실 수 없어요. 그녀는 손전등을 다시 켜며 말했습니다. 제가 길을 알아요. 같이 가요. 그녀는 구조대 2명을 이끌고 무너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벽 곳곳에는 금이가 있었고 발밑에는 콘크리트 파편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쁘게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상통로 끝에서 휠체어가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그 옆에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두고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곧 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피가 배어 나왔고 무릎은 먼지로 얼룩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잠시 후 들것이 도착했고 노인은 구조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들것이 트럭에 실리는 걸 확인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의 끈이 끊어진 듯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분도 부상자예요. 산소 마스크 가져와.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노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8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던 그녀가 마지막 한 생명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처럼요. 사람들은 그녀가 실려나갈 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에는 경외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킨 천사야. 밖으로 나가며 저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가 남긴 마음의 온기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 덕분에 다시 세상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사흘째 아침, 일본의 주요 신문 일면은 모두 같은 사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그 신문들을 봤습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모든 신문이 똑같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만큼 강렬했다는 뜻이겠죠. 먼지투성이 얼굴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붉은 제복의 여인. 사진 아래 짧은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펼친 채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으니까요. TV 뉴스에서는 공항 구조 장면이 연일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승객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없었으면 우리는 서로를 밟고 도망쳤을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른이 우는 모습을 일본에서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었습니다. 그 승무원이 우리에게 희망이었어요. 말끝마다 등장한 이름, 대한항공 승무원 박소연. 일본의 국민들은 처음엔 놀라워했고 이후엔 숙연해졌습니다. SNS에서는 그녀의 사진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끝까지 남은 사람, 코리아 엔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가 연이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평소 SNS를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단지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일본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라면 그 상황에서 남을 수 있었을까? 언론은 그녀를 용기의 상징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담담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제 일터에서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그녀의 손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의 생존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중심이었어요. 모두가 무너질 때 그녀만 서 있었죠. 어떤 이는 그녀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국적을 넘어선 인류의 본능이자 진심의 언어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하늘은 하나인데 왜 우리는 땅에 선을 그어놓고 살았을까요? 일본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의 인터뷰를 다루며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국경은 선으로 나뉘지만 마음에는 경계가 없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단어를 되찾게 했다. 그 단어는 책임이다. 며칠 후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그녀에게 공식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열린 그 행사에 저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자격으로요. 무대 위에 선 그녀는 여전히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유니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잔잔한 미소.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날 저는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오래 남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일본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신문 제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조금 더 오래 남은 사람, 세상을 바꾸다. 학교 교과서 개정 논의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도쿄 교육청 회의실. 저는 그 자리에도 참관인으로 있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웅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겐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 재개방식이 열리던 날,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단정히 제복을 입고 섰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웠던 건 제가 도울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제 자신이 되는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쳤습니다. 그 박수에 제 마음을 다 담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달라졌다고. 그날 이후 일본 사회는 조금 더 남아있는 용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문화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조용한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4월의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잎이 돋아나던 계절이었죠. 세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관제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평소처럼 잔잔했고 비행기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륙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활주로는 다시 매끈하게 복구되었고 균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도 그날의 붉은 제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걸어 나오던 모습, 구조대 트럭에 실리며 끝내 미소 짓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편 담당 직원이 제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요, 당신한테 온 건 아니지만 대한항공으로 온 편지예요. 근데 발신인이 일본 사람이라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호기심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고 우표는 손때가 묻은 듯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쓴 편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탕은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었고 글씨는 떨리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보낸 이는 타카하시 마사오. 수신인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박소연님. 봉투를 열자 손때 묻은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일본어로, 아래에는 누군가가 쓴 서툰 한글 번역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은 일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문법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날 새벽 잃어버린 손녀를 다시 찾은 노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둠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타났을 때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늘 언니는 언제 또 와요? 당신의 미소가 아직도 그 아이의 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관제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가토 그리고 사랑해요, 코리아. 저는 종이를 붙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활주로 위로 이륙하던 비행기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고 창문에 비친 저의 얼굴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이 편지는 대한항공 본사에 전달되었고 박소연 씨는 회복 중인 병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울림이 깊었습니다. 편지는 곧 사내 게시판에도 공유되었습니다. 제목은 하늘 언니에게.
사람들은 이 짧은 편지를 인쇄해 책상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신입 승무원 교육 시간에는 그날의 영상과 함께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승객을 지킨다는 건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다. 그 한 줄이 교육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퇴원 후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하늘에 다시 올라가야 진짜 끝난 것 같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기자들이 놀랐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비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복귀 비행은 일본행 노선이었습니다. 운명 같았습니다. 수많은 노선 중에 하필 일본행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천공항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탑승구 앞 한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손녀였습니다. 노인과 함께 공항에 와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연필로 쓴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 언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하늘 위에서 또 만나자.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일본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공항을 울렸고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였지만 그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선 대한항공 여객기의 꼬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탑승한 그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높였고 이윽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 마치 하늘이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 언니. 그리고 그 이름은 일본과 한국을 잇는 새로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어떤 이름은 바람처럼 오래 남습니다. 박소연. 나리타공항의 붉은 제복. 그 이름은 이제 한 사람의 용기를 넘어 두 나라의 마음을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3개월 뒤 일본 정부는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박소연 씨에게 일본 특별시민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관제실에서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땅한 일이 마땅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소식은 한국과 일본 양국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대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관계자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무대 위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깃발이 나란히 걸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평화로웠을까요? 아니, 어쩌면 평화는 늘 가능했지만 우리가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두 깃발 아래 박소연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유니폼,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언제나처럼 잔잔한 미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당신은 남았습니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긴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 한 단어도 공기 속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를 지킨 평범한 승무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가 다른 사람에겐 인생을 바꿀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 다나카 할아버지와 손녀 미유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녀를 향해 조용히 하늘 언니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박소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기립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이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박수 소리가 강당을 울렸고 그 박수는 감사이자 사과였으며 존경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진 인간의 박수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BBC는 국경을 넘어선 휴머니티의 상징이라 보도했고 CNN은 그녀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SNS에는 다시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하늘이 사람 박소연 작은 진심 코리아 엔젤. 그녀는 상을 받은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새벽 비행을 준비하며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 미소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전히 그날의 새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리타 공항 출국장 벽 한켠에는 금빛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나란히 적힌 한 줄.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저는 가끔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수많은 여행객이 그 앞을 지납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읽고 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진심을 건넬 수 있을까? 그날 그녀가 남긴 건 구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기 하나, 그 진심 하나가 이웃나라를 울리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게 개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수많은 비행기가 오갑니다. 그중 한 대의 비행기에 아마 그녀가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얼굴로 오늘도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하늘 아래의 약속입니다.